저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제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15년 2월 양강도 새벽 2시 영하 25도. 저는 엄마를 등에 업고 압록강 얼음판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뒤에서는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에서는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영화야, 나 내려놓고 너라도 살아. 엄마가 제 등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피가 제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사흘 전부터 고열로 쓰러져 있었고 배급소에서는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도로가 막혀서 군인들이 길을 봉쇄해서 얼음판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얼음이 또 갈라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제 오른쪽 다리가 얼음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움이 뼈를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사람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요. 하지만 그날 밤 얼음판 위에서 저는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생사의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그 밤 죽음의 얼음판 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그날 밤 얼음판 위에 있기까지 저는 평범한 해산 시민이었습니다. 2015년 1월까지만 해도요. 해산은 양강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국경 도시죠. 저는 그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엄마와 저는 배급과 장마당의 의지에 살아왔습니다. 매달 15세와 30째 날 저희는 배급소에 갔습니다. 배급표를 받으려면 새벽 5시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늦으면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급소 앞에는 이미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입김을 내뱉으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배급표 검열한다. 줄 똑바로 서. 보이부 군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20살쯤 돼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뒤로 인민보안원 2명이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배급표를 검사했습니다. 출석 도장이 찍혀 있는지 생활총화에 빠지지 않았는지를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배급표를 내밀었습니다. 군관은 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 학습 2번 빠졌네. 배급 삭감. 어머니가 아파서 병 간호를 했습니다.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동네 의사가 써준 종이였습니다. 군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그는 제 서류를 돌려주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빈손으로 배급소를 나왔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열이 사흘째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배급표 없이는 의료소에서 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려면 중국 돈 50위안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기침을 했습니다.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영화야,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픈 사람이 약을 받을 수 없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했습니다. 배급소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2월 2일 새벽 4시 저는 엄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더니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인민병원은 아침 8시에 열었고 배급표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의사는 돈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뿐인 초였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저는 엄마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천을 꺼내 엄마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계속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촛불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불을 끄면 더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순찰대는 매일 밤 돌았습니다. 불법 거래를 하는지 외부 방송을 듣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전등 빛이 우리 집 창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보다 체제가 먼저라는 것을요. 엄마의 생명보다 배급표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새벽 6시 엄마는 조금 안정됐습니다. 열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엄마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중국에는 병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불온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2월 3일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산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개인 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 의사는 돈 없이도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를 업고 30리를 걷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밤에 이동하면 순찰대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통행증 없이 시외로 나가는 건 불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월 4일 밤 11시 저는 엄마를 업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정신은 조금 들었습니다. 영화야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엄마를 꽉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눈 덮인 길을 비쳤습니다.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였습니다. 저는 뒷골목으로 걸었습니다. 큰 길은 순찰대가 돌았으니까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엄마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는 시 경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통제 구역이다. 돌아가. 군인 2명이 길을 막고 섰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의원에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파서요. 통행증 있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없으면 돌아가. 지금 특별경계기간이야. 특별경계기간. 그건 북한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모든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산은 압록강과 가까웠습니다. 겨울에는 강이 얼어서 사람들이 몰래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너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 쪽으로 우회해서 검문을 피하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넘고 나무 사이를 지나 강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따라 걸으려고 했습니다. 얼음판 위로 걷는 게 아니라 강변길을 따라서요. 하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깊었고 나무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우리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강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음판 위로요. 그곳이 더 빠르고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을요. 저는 얼음판 위를 걸었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엄마를 업은 채로 서서 걷기엔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얼음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얼음을 비쳤습니다. 하얗고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거기 멈춰. 순찰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섰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영화야, 그만해. 제발. 엄마가 제 등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제 발밑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가늘고 긴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알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콰드득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움이 순식간에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쪽 팔로 얼음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엄마를 밀어 올렸습니다. 엄마를 단단한 얼음 쪽으로요. 영화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저리 가세요. 단단한 대로.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얼음이 손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팔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얼음 위로 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얼음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젖은 옷을 입고 영하 20도의 날씨에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동상에 걸릴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기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얼음이 또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순찰대가 있었고 앞에는 미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미지의 땅을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 옷은 완전히 얼었습니다. 바지가 딱딱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건물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내려놓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화야, 일어나, 일어나야 해.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말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쯤 됐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북한이 아닌 중국 땅에 있다는 것을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잡혔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비대원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엄마에게 덮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초소로 데려갔습니다. 초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으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누워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한 중국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낼 건가요? 군인은 물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 어디 가려고 했어요? 군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엄마가 아파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뭔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자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탈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는 우리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남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다니 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정착지원센터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복도, 밝은 조명, 따뜻한 난방, 모든 게 북한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폐렴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 회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병실에서 엄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았을까요? 엄마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마를 더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얼음판 위로 죽음의 문턱까지요.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날 밤 집에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걷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엄마에게요. 제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엄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요. 부끄러웠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엄마의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북한에 있었다면 엄마는 죽었을 거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상담사였습니다. 하나원의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저는 엄마를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엄마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살았고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폐렴은 나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건강한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살았고 저희는 안전했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엄마와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야. 네, 엄마. 고마워. 날 살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날 살렸어요. 그날 밤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엄마의 마지막 약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알약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작은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쯤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15년 2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엄마를 업고 기어가던 그 밤이요. 죽을 것 같았던 그 밤이요. 하지만 저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요. 엄마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도 바람을 맞았습니다. 영화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평범하게요. 엄마도 웃었습니다. 평범하게. 그게 제일 좋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순찰대 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벽에 배급소주를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지금 저는 남한에서 삽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엄마와 공원을 산책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그날 밤 얼음판 위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삶을요. 자유를요. 그리고 그 선택은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얻어진 것입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